예, 이번 주제는 신문왕과 김흠문의 딸의 혼례를 중심으로 한 신라 중대의 왕권 강화라는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 누구의 아들입니까? 삼국통일을 완료했던 문무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무왕이라는 왕이 661년 백제가 얼마 뒤에 한 해 뒤에 이제 왕이 돼서 676년 삼국을 통일하고 5년 뒤인 681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삼국 통일 과정에서 모든 진력을 다 쏟은 나머지 삼국 통일 이후에 그런 어떤 태평성대는 크게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신문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문무왕은 통일 1세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문왕은 통일 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일을 하나의 제2의 창업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통일 2세대에 해당하는 신문왕은 이른바 수성의 군주가 되겠죠. 자, 일단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에서 수성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나 손에 피를 묻히게 되겠죠. 창업 1세대의 공신들을 제거해야만 다시 안정적으로 수성의 기반을 다시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이 권력은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죠? 일단 그래서 창업에서 수성으로 들어갈 때 실패한 국가들은 단명을 하고요. 반대로 창업에서 수성으로 들어갈 때 피를 많이 본 국가들은 롱런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되는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컨대 이제 고려 같은 경우도 창업에서 수성으로 들어갔던 군주가 바로 광종이 있죠. 광종만 하더라도 창업에서 수성으로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진출했던 대우족들 700여 명 중에서 30-40명을 남기고 모두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때에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신 태종 이방원이 있을 겁니다. 공신과 외척들을 대거 제거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죠. 세종에게는 악업은 내가 지고 갈 테니 그대는 부디 성군이 되시게 라고 하면서 정말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임금,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를 묻힌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면 마치 그것이 그 정당화되는 개념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속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다시 통일신라로 돌아간다면 통일신라의 통일이 불완전한 통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창업이라고 본다 한다면 바로 신문왕 때의 치세는 수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숙청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왕권 강화 정책이 펼쳐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흠돌의 숙청과 김흠돌의 딸과의 이혼, 그 다음에 이제 김흠문의 딸과의 혼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김흠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김흠돌은 역시 진골 출신이고 대당군단을 이끌고 통일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통일 전역의 전쟁터를 누볐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군사적 기반인데 바로 그러한 공로로 딸이 왕비가 됐던 것이죠. 근데 신문왕 즉위년에 이 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신문왕이 즉위하고 매우 기뻐했을 사람은 왕의 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왕의 장인이 몇 년 동안 월권행위를 하다 보니까 결국 왕과 장인의 관계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서 왕의 장인을 숙청하려고 하니까 장인이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스토리상으로 매끄럽게 떨어지는데 실제 역사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신문왕의 장인인 김흠돌은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왕족인 김흠문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인 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자, 요것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 때가 신라 중대에서 가장 왕권이 강해진 시기다. 따라서 통일 2세대 군주로서 굉장히 많은 피를 보고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것을 이제 먼저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자면, 김흠돌은 통일 1세대의 무장이라는 거죠. 무장의 대표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흠돌을 제거하는 것을 바탕으로 통일 1세대 무장들의 무력 기반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그거를 반대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신문왕이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문왕이 왕이 되자마자 제1의 제거 대상이 바로 군사적 기반이었던 김은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오르자마자 장인인 김은들에게 칼을 겨누니까 결국 여기에 격분했던 김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반란은 유발된 반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김은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이 통일 과정에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토사구팽도 유분수지 나에게 칼을 들이우는가? 난 당신의 장인이야.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격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들었을 겁니다. 일단 그러한 대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는데, 신문왕은 김은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김은돌의 반란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당시 병부령 이찬 김군관, 이 이찬 김군관은 사실 원래 상대등이었어요. 화백회 의장이었던 상대등이었는데 결국 신문왕 제2기에 병부령으로 격화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병부령으로 격화됐다 하더라도 군사권을 장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찬 김군관을 병부령 이찬 김군관을 당신은 군사적 책임자이면서 김은돌의 반란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든가. 그래서 제거하고 그의 아들까지 자살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책임자들이었던 파진찬 흥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모조리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은돌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통일 1세대의 무장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반란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권의 토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681년 왕이 된 다음에 그 해에 바로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고 무장 세력들을 모두 척결하는,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김은돌의 딸과 이제 이혼을 하고요. 683년 2년 뒤에 김흠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김흠운인데요. 김흠운이라는 인물은 진골 중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세력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의 가계가 그렇게 이제 그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가 높은 직책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진골이라면서도.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는 태종 무열왕에 의해서 사위로 발탁되었는데, 삼국사기의 김흠운 열전은 바로 이러한 얘기를 전합니다. 화랑도의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김흠운이 이 모임에 모일 때에 많은 그 신라를 지켜갔던 명장들의 얘기가 이제 회자될 때마다 혼자서 격분하고 눈물을 흘려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임에 참가했던 승려가 김흠운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사한다면 바로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전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사위, 태종무랑의 사위가 됐던 이 김흠운은 655년이라고 한다면 백제가 멸망하기 5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일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백제와의 전쟁에서 일단 방어지역의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나갔는데 백제가 야음을 틈사서 기습공격을 하니까 부하들이 이제 물러날 것을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혼자 남아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용맹한 몇 명의 그런 수하들과 더불어서 장렬하게 전사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김흠운 열전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의 사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료죠. 김대문은 말하기를 화랑도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사료가 바로 김흠운 열전에 들어있는 사료인데요. 말하자면 김흠운은 655년에 전사한 인물. 그런데 신문왕은 통일 1세대의 무장 세력을 모두 제거하고 하필이면 이 전사한 김흠운의 둘째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683년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따져보면은 김흠운이 죽을 때 태어났다 하더라도 왕비의 나이는 벌써 28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죠? 655년도에 아버지가 사망했는데 683년에 신문왕에게 혼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전의 나이로 본다면 굉장히 고령의 나이에 왕비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신문왕은 왜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나이든 노처녀인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는가? 이것은 외척의 개입을 막고자 하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신문왕의 그런 의지가 돋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왕비를 얻고 외척의 개입을 막으면서 왕권 강화의 모든 것을 좀 갈무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단 또 이제 부수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때 김흠은의 딸을 맞이할 때 그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예물로 비단 15수레 그리고 이제 쌀, 술, 기름, 젓갈 같은 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100수레가 넘게 135수레 정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을 150수레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종의 예물을 치르는 패백을 중시하는 중국의 혼례 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의 부수적인 내용도 실제로는 2014년 구국 국가직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이 김흠은의 딸이 낳은 아들들이 연거푸 이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문왕이 사망한 다음에 효소왕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 왕이 바로 성덕왕이죠. 바로 이 효소왕과 성덕왕이 김흠은의 딸의 자녀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왕 때의 이 김흠은의 딸과의 혼례가 바로 왕권을 강화를 상징하려는 왕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